자 여러분 코코메디 자 하루 10분 투자입니다. 남성 기능 저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고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쓰셔도 됩니다. 식약처 의료기기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특허청 기술 특허도 등록이 되어 있고 미국 FDA도 등록이 되어 있고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쓰인 물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뭐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이미 여러 병원에서도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40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근데 제가 계속 광고를 하다 보니까 제품에 대한 어떤 그 어색함이 사라졌어요. 네. 이 어색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라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뭔가 조금 좀 부담되거나 어색하신 분들은 상담하세요. 상담 받으세요. 그리고 요즘에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 그 다음에 앉아서 일하고 이런 분들은 젊은 나이에도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두면 진짜 안 된다? 그냥 두면 정말 나중에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부터 커버를 하셔야 강직도라거나 발기력 이런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으니까 7월 할인 이벤트가 있어요. 이스타TV 우리 구독자를 위한 할인 이벤트가 있거든요. 검색창에 이스타 코코메디 이벤트를 검색하신 다음에 상담을 신청하시면 되고 아니면 080-255-0000으로 전화해서 무료 상담입니다. 꼭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맘을 뜨겁게 코코메디 밤새도록 사랑 나눠요 자신감이 넘쳐요. 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로 인해서 프리미어리그 시기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렇죠. 한 라운드가 멈췄고 뭐 형철이도 중계가 바뀌었고 저 역시도 이제 라리가로 중계가 바뀌었는데 저희가 이제 사실 오늘 할 게 그거거든요. 이제 프리미어리그가 어쨌든 브레이크가 걸렸고 그래서 이 각 팀별 빅식스가 어떤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하기 앞서서 이 팀은 1주가 아닙니다. 한 주가 더 연기가 됐어요. 이번 주 주말까지 이제 쉬죠. 네. 이제 원래는 리버풀이랑 이제 맞대결 예정이 있었던 첼시가 이번 주도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제 오피셜이 났습니다. 네. 이 경기 역시도 연기가 된다. 그래서 첼시는 2주를 쉰 상태에서 뭔가 점검하고 조금 더 다듬어야 될 부분이 많지 않을까. 물론 중간에 챔피언스리그는 있죠. 그렇죠. 네, 이제 주중 챔피언스리그 경기. 근데 한 경기 쉬고 챔스하고 다시 쉬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 일정을 또 소화를 해야 하다 보니까 뭐 첼시 입장에서는 이거를 득으로 봐야 될지 실로 봐야 될지도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해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득으로 봐야 된다고 봐요. 물론 뭐 그 과정을 어떻게 거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인 판단의 결과가 나오겠지만 새 감독이 왔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일단 선수들하고 좀 친해질 시간도 필요하고 좀 뭔가 훈련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바는 이거다. 야 너네들 이거에 따라와야 된다. 라는 감독의 어떤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고 선수들도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감독도 훈련에서 다양한 조합을 테스트하면서 상황에 맞게 구상도 하고 시나리오도 쓰고 선수들 조합도 찾아주고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한데 분명 저는 이거를 좀 기회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장단점이 공존한다고 보는 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형철이가 말한 이 부분 100% 동의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단점 그거죠. 이 나중에 있을 일정을 이 미뤄진 일정을 지금 월드컵 때문에 아무래도 일정 자체가 전체적으로 빡빡한 상황인데 그건 그래요. 어디에 넣을 거냐. 그리고 뭐 이거는 그냥 제 사견입니다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첼시도 상황이 안 좋지만 리버풀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빨리 만나는 게 낫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리버풀이 지금 약간 좀 삐걱댈 때 흔들리는 상황일 그때 때. 딱 타격을 하는 것이 첼시 입장에서 상대팀 입장에서는 제일 반하는 시나리오인데 네. 어쨌든 후반기 때 어떻게 될지 뭐 중반기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얘기니까. 네, 뭐 이대로 쭉 가다가 어차피 또 강팀 올라갈 팀은 또 올라간다라는 그것처럼 리버풀이 다시 반등 쭉 하면서 우승권 경쟁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지금은 흔들리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첼시가 지금 경기가 2경기나 연기가 된 것 자체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어느 정도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뭐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될 거는 당연히 뭐 그레이엄 포터 감독의 부임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게 사실상 이제 저는 새 시즌을 시작한다고 보거든요. 첼시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투엘 감독이 나가고 와서 저는 어떤 감독이 오더라도 이거는 다운그레이드라고 봤어요. 네. 현실적으로 투엘보다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감독은 뭐 지단이나 이런 급이 오지 않는 이상 투엘은 일단 비기어가 있고요. 클럽 월드컵까지 지난 시즌에 들어오셨고 그렇죠. 역시 감독으로서의 명성을 봤을 때 이 레벨은 거의 탑급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지난 시즌 첼시가 사실 경기력적인 이슈 외에 이런 뭐 전쟁의 상황이 터지면서 구단이 대외적으로 상당히 좀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저는 그 정도 순위권으로 마무리하고 챔스 티켓 땄다는 것 자체가 투엘이 굉장히 좀 지도력적으로 물론 이제 후반기에 좀 안 좋긴 했습니다. 근데 지도력을 입증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좀 그 느낌이에요. 중간에 챔피언스리그가 껴있긴 하지만 포터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한 2주 정도, 2라운드 정도의 세미 프리시즌이 지금 생긴 게 아닌가. 그렇게 봐야죠. 근데 이제 사실 그 사이에 경기도 있어요. 실전 경기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네, 이게 그냥
차라리 카라바오컵이면은 그래 테스트 해봐야 할 텐데 음. 챔피언스리그이기 때문에 비중이 달라요. 그리고 첼시는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를 졌습니다. 지금. 맞아요. 디나모 자그레브한테 잘못 발목 잡고 있기 출발이 때문에 안 좋죠. 한 번의 프리시즌, 그러니까 뭐 이거 그냥 비유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한 번의 프리시즌 실전 경기 그리고 다시 프리시즌 이런 식으로 지금 네. 첼시 패턴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포터 감독 입장에서 팀을 재정비할 만한 시간을 충분하게 가져왔다. 그러니까 투엘 감독의 기존 기조가 어쨌든 3백 기반의 포메이션이었고 근데 포터 감독 역시도 이 점은 다르지 않거든요. 맞아요. 물론 세부적인 전술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그래서 뭐 형철이가 앞서서 이 포터 감독의 전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듯이 뭐 3-3-3-1 혹은 3-2-4-1과 같은 형태를 포터 감독이 사용한다고 놓고 봤을 때 이 큰 틀 자체에서 유사성이 있는 이 두 감독의 포메이션을 선수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저는 이 시기가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주전 라인업은 어쩌면 백포로 발표될 수도 있어요. 음. 근데 빌드업 시의 변형 전술은 아마 백스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브라이튼은 사실 웃긴 게 맨날 그랬거든. 그래서 브라이튼 경기 중계하면 포백으로 나와도 이거는 경기 까고 봐야 된다. 맞아요. 무조건 백스리가 거의 많이 됐어요. 근데 스쿼드가 어쨌든 다르잖아요. 그렇죠. 포터의 눈은 어쩌면 또 다른 방향을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새 감독, 새 팀에 부임할 때는 항상 나는 기대가 되는 게 사실이죠. 그쵸. 새로운 볼거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포터 감독 체제의 첼시가 이제 조금 생각해봐야 될 거는 어쨌든 이 감독은 브라이튼에 있을 때도 후방 빌드업을 전개할 때 골키퍼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은 감독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맨디의 발밑이 저는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다고 봐요. 음. 근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발밑이 좋다고 볼 수 없는 맨디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 그렇다고 케파를 썼을 때 과연 맨디만큼의 선방을 통한 승전 공헌이 나올 것인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어떤 식으로 또 극복을 할 맞아요. 것인지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저는 첼시를 보면서 느끼는 건 전체적인 팀 레벨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방에서의 압박 레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끌어올릴 것인지에 대해서도 포테 감독이 충분히 고민해봐야 될 만한 포인트가 많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지금 첼시의 제일 문제인데요. 3선. 3선. 이 3선에서의 조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일단 자카리아도 어떻게 좀 적응이 될지를 봐야죠. 본격적인 이제 쇼케이스를 하게 될 텐데 첫인상을 어떻게 남길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조르지니를 지속적으로 기용을 했지만 결국에는 압박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내지 못했고 그 이후에 기용됐었던 게 롭스터 치크의 원볼란트 형태 그리고 코바치치랑 마운트를 3선에 배치하는 형태도 한번 꺼내 들었었죠. 맞아요. 치크 원볼란치는 이제 그 웨스트햄전에 나왔죠. 네. 역시 좋지 못했습니다. 코바치치 마운트도 이제 마운트를 내려서는 선택을 이제 투엘 감독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좋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됐고 캉테가 아직 햄스트링 부상에서 돌아오질 않았어요. 네. 복귀 시점에 한 10월 초 정도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캉테 없는 3선전을 어떻게 꾸릴지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저는 자카리아의 프리미어리그 적응 여부가 제일 중요하다. 이 선수가 홀딩 포지션에서 뭘 해주느냐가 중요한데 어쨌든 유벤투스에서는 알레그리 밑에서 공격적인 메짤라로를 소화하면서 이 선수의 폼이 굉장히 떨어졌단 말이죠. 근데 분데스리가 시절에 보여줬었던 그 홀딩에서의 좋은 폼을 프리미어리그에서 보여줄 수 있을지도 관건이고 포터 감독의 시선으로 조금 바꿔봤을 때 올 시즌에 브라이튼에서 포터 감독이 저는 중원 지역에서 변화를 줬었던 중에 하나 그리고 좀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는 건 맥칼리스터 선수를 3선 지역에 배치하면서 폼을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 자체가 킥력이나 기본적인 패스 센스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공격 포인트도 그렇고 경기력도 그렇고 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미에서 뛸 때는 약간 조커로 나올 땐 잘했는데 선발로 나올 때는 이상하게 맥칼리스터가 뭔가 안 됐어요. 그쵸. 공미나 이제 2선에 나왔을 때. 근데 확 뒤로 빠져서 빌드업에 더 집중적으로 관여가 되는 형태로 좀 나오니까 오히려 맥칼리스터가 좀 더 전방을 바라보는 시야가 좀 편해지고 그러면서 좀 더 경기에 녹아드는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 파트너의 카이세도가 그렇죠. 굉장히 보조를 잘해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맥칼리스터가 받는 압박 강도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보니까 맞아요. 오히려 저는 폼도 올라갔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예 새 얼굴 그러니까 사실 저는 마운트가 어쨌든 3선을 한번 이번 최근에 섰었잖아요. 그래서 마운트를 뭐 이런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뭐 포터 네. 감독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는 아닐까. 근데 그래서 고민이 되죠. 왜냐면 마운트는 원래 이 자리가 전문적인 자리는 아니기 그쵸. 때문에 그래서 네. 마운트를 어디에 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쓰임새가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애매해질 수도 있다. 네, 마운트가 좀 그래서 좀 어떤 자리건 본인이 좀 적응해내는 부분은 요구가 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기존의 2선 자원이라고 했었던 뭐 그런 뭐 코너갤러고도 사실 어쨌든 사정권에 들어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선수들을 아예 3선으로 내려 쓰는 방식을 포터 감독이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3선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은 사실 그거죠. 이 공격력을 어떻게 커버를 할 것이냐. 결정력은 포터도 브라이튼에서 많이 좀 당했잖아요. 무페한테 존나 그 고생을 많이 하고 온 감독입니다. 그쵸. 이 감독. 어, 그러니까 무페. 무페는 그거예요. 보면은 뭐 한 8골 9골 넣고 있어. 근데 막상 경기 보죠. 이지 찬스 존나 놓칩니다. 정말 놓쳐요. 진짜로. 쉬운 게를 정말 많이 놓쳤어요. 근데 웃긴 건 첼시도 지금 그 상황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 딱 비슷하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때 뭐 그 브라이튼은 트로사르드 사실 터지기 전에는 되게 맞아요. 많이 날려먹고 솔리마치도 날려먹고 파스칼 그루스도 날려먹고 진짜
웰백도 나이어 먹고 난리 났었어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첼시 공격진도 여전히 이선 자원들이 창의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애매하고요. 에너지 레벨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 높냐 그것도 아니에요. 최전방으로 봤을 때 이 선수들이 확실하게 해결사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느냐? 득점력 빈곤입니다. 지금 첼시. 맞아요. 스털링이 그래도 그 중에서는 결정력이 저는 괜찮은 선수라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스털링의 평균적인 장점이 결정력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포터 체제에서 최전방 공격수가 해야 되는 역할은 일단은 상대 수비와 경합하면서 버텨주고 그리고 동료 선수들의 연계라든지 포스트 플레이도 어느 정도 가능해야 된다는 점인데 이런 점으로 밀어봤을 때는 저는 일단 하베르츠 기용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긴 합니다. 근데 브로야 기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건 이 선수가 보여줬었던 포스트 플레이 능력 그리고 경합 여기에 소튼에서 어느 정도 끌어올린 이런 득점력 다양한 부분 고려했을 때 최전방 자원으로 누가 나올지는 이거는 포터 감독 입장에서도 제일 고민해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죠. 침투하면서 또 브로야 선수는 득점을 바로 또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왜냐면 포터 감독 브라이튼에서도 최전방 공격수가 해야 되는 역할이 은근히 많았어요. 전방 압박 수행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왜냐면 팀 단위적인 그리고 전체적인 에너지 레벨이 높은 팀이었으니까 브라이튼은 측면으로 나가서도 윙포워드가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연계 잡아주고 볼 간수해주고 수비 가담 많이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가 돼서 그런 해석들도 있었어요. 최전방 공격수가 너무 많은 역할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막상 마무리 시에 힘이 빠져서 슈팅 결정력이 안 나오는 거다라는 얘기들도 그때 예전에 해외 기사에서 좀 많이 봤었거든요. 전 그런 평론도 좀 어느 정도는 합당한 분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최전방 공격수는 그냥 그 자체로만 놓고 봐도 포터 감독의 팀에서 누구나 소화할 만한 쉬운 자리는 아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결정력까지 첼시 입장에서는 발휘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참 여러 가지로 그 자리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보면 경기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포터 감독의 팀은 파이널 서드 지역까지 올라가는 거는 되게 스무스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 과정에서 결정 짓는 거 그리고 그 파이널 서드 지역부터 빌드업 통해서 조립하는데 어느 정도 문제를 드러냈었던 게 브라이튼이었기 때문에 그런 브라이튼에서 앓고 있었던 문제점을 첼시로 옮겨봤는데 첼시도 지금 공격진이 위력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포터 감독 입장에서는 지금 3선에서 누구 쓸지도 고민인데 공격적으로 눈을 돌려봤을 때도 이거를 조합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사실 최근에 뭐 플리식이나 지혜 같은 자원들은 나왔을 때 폼도 좋다고 보기는 힘들었기 때문에 사실 안 좋았죠. 냉정하게 봤을 때 첼시 팬들이 봤을 때는 지금 지혜랑 플리식은 존나 열받는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따져봤을 때 첼시는 점검해야 될 포인트가 많다. 근데 이 2주의 휴식기가 있고 그러니까 뭐 쉽게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2주 2라운드가 딜레이가 됐고 그 사이에 챔피언스리그 한 경기가 있어서 전술적으로 테스트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